자, 저번에 박선원 의원 나왔을 때, 네. 윤석열은 노상원을 알고 있었을 거야.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윤석열이 노상원을 알 수밖에 없는 정황이 하나 나온 거죠. 그렇죠. 자, 김용현이 계엄 해제 의결 뒤에 네. 윤석열 바로 옆에서 노상원과 통화했는데요. 통화가 무려 4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하고 윤석열하고 노상원이 있었는데 박안수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네. 두 사람만 있는데 노상원이 처음에 김용현이 처음에 전화를 해요. 2초 만에 끊긴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노상원이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더 합니다. 네. 총 4번을 했단 말이에요. 아, 윤석열은 옆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윤석열은 모르는데 김용현이 자기 비선으로 노상원을 썼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상황은 다 깨진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식 라인, 예를 들면 방첩사라든지 등은 공식 라인을 통해서, 왜냐하면 방첩사는 정치인들 또는 좌파들 수거를 하는 그 역할을 했었고 그걸 돕기 위해서 국정원한테 도우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수방사하고 특전사는 국회를 침탈하거나 봉쇄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정치인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미친놈 하나가 그러면은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지? 할 때 이미 비선에서 내려갔는데 적극적으로 윤석열이 그럼 이재명 등 어떻게 하지? 할 때 노상원이 등장한 것 같다.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계엄을 해제하고 결심실로 갔잖아요.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해버리니까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보좌관 등을 다 배석자들을 물리고 결심실에서 합참 결심실에서 3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노상원에게 전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도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냐라는 걸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노상원이라고 하는 게 핵심 이 계엄과 관련되어서 브레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즉 그 말은 곧 바꿔 말하면 노상원이 수첩에 적혀 있었던 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게 계엄과 내란의 예비 준비 작전 실행 계획이 굉장히 구체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언론들은 증거가 없으니까 윤석열 대가리 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 노상원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아니라 윤석열의 명령에 의해서 노상원이 등장했을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김용현하고 노상원이 전화하더라. 그러니까 윤석열은 알았을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노상원에 등장한 것은 애초에 윤석열이 필요에 의해서 김용현을 통해서 노상원을 등장시킨 게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통화가 뭐 2초는 어차피 걸었다가 끊었다고 치고 그 뒤에 1분 14초, 뭐 2분 12초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등등이. 근데 그 자리에서 과연 이렇게 했을까? 보통 그런 자리면 지금 뭔가 의논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스피커폰을 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윤석열이 듣고 혹은 지시를 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죠. 들으면서 같이 그때 스피커폰으로 한번 드러났던 게 하나 있었어요. 김용현이가 계엄 해제된 뒤에 노상원한테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대화 통화 중에 하나가 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떡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노상원의 수첩을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그냥 소설을 쓴 공상이라고 치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공수처에 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드러난 정황은 오히려 노상원의 수첩이 진짜 이게 작전 계획이고 실행 계획이었다. 실제 거기에 뭐 야구 방망이, 뭐 고문 도구, 케이블 타이 뭐 이런 것들 준비하라는 것들이 준비가 됐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노상원의 수첩을 그냥 혼자만의 공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이 내란 수계 김용현과 윤석열 뭔가 위에서 작전을 짜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냐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죠. 또 한 번 우리가 다른 거 짚어볼 게 있어요. 노상원 수첩을 나중에 필적 감정 불가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노상원 원본이 없어.
원본 글이 없어. 근데 수사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글도 안 써볼 거 아니에요. 자기가 확인을 안 해주니까. 거기서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노상원의 글씨가 아닐 수 있다. 김용현의 글씨일 수도 있다. 그럼 그 김용현은 윤석열이 말한 걸 받아 적는 역할일 수도 있다라는 추정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일단 노상원이 아시겠지만 뭐 롯데리아 회동도 있었고 하지만 이 사람이 어쨌든 그거잖아요. 무당이잖아요. 보살. 그 애기 보살. 그래가지고 뭐 버거 보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버거 보살 얘기 나오는데 그 어떤 매체에서 보니까 여기를 찾아갔는데 그 노상원 그 애기 보살 점집의 간판에 무슨 협회 같은 게 있나 봐요. 무당 협회 같은 게. 좀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런 협회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노상원이 포함된 그 협회가 그 김건희가 굿을 뭐 매달 산에 가서 드린다는 그 협회 쪽이랑 또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과연 윤석열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 김건희까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애초에 김건희로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가능하고. 여기서 나온 우리 방송에 나온 정치인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한 분이 몇 분 있었어요. 노상원 픽업은 김건희 작품일 수 있다. 그런 의심이 들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노상원 수첩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따가 그 얘기 다시 할게요. 노상원이 10월 국감 때도 장관 공간에서 김용현을 만났다 이거예요. 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노상원이 윤석열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만났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근데 이게 워낙 엄청난 일이라서 가급적이면 노상원과 윤석열은 만났다고 해도 저는 한 번쯤일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주저주저 할 때 김용현이가 내 말이라고 생각하고 노상원이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김용현도 믿음을 주려면 한 번은 윤석열을 노상원과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와 대통령을 만나게 했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막 성추행 같은 걸로 인생 조진 점쟁이 노상원이가 사기 충천해가지고 시킨 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그렇죠. 어쨌건 노상원이를 10월 국감 때도 장관 공간에서 만났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줘라 했는데 제가 계속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라인, 방첩사, 소방사, 특전사 등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계엄이 일어나면 그런 일을 했을 것 같고 실제로 진짜 중요한 일은 노상원한테 비선으로 일부러 맡겼다. 방첩사령관도 여인영이도 주저주저 했다잖아요. 정치인들 체포 관련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뭐 술 먹고 쥐가 뭐 했다고 그러는데 전 100% 윤석열 뜻이라고 보고요. 노상원이 이 포갑성 수거 대상 처리 방안 한번 막산에 잠자리에 폭발물 사용하고 미친 것 같아. 영역 예비역 지원자 특수요원 그러면서 수거해서 백령도 어디 주면서 배를 침몰시켜가지고 죽인다. 뭐 굉장히 많은 등장하는 인물도 500명이 넘습니다. 네, 500명. 그다음에 뭐 이제 폭사시키는데 이거를 가는 차 안에서 우리 블랙 요원으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북에 뭔가 접촉을 해가지고 북에 내어줄 건 내어주고 북한에 사주를 하는 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 노상원이 계획이 실행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안산 청년이기 때문에 안산에서 안산버거 먹으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꽃게밥 나중 후순위로 밀렸을 것 같고 일단 두 분은 1순위였을 것 같아요. 아니야 무슨 우리 코인왕도 잡아가지고 그래도 같은 안산 지역이니까 좀 봐주지 않았을까. 오히려 잡기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MBC 쪽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기자하고 대선 아니요 계엄 전에 우리 사무실을 사찰하던 친구. 근데 어제 뉴스가 그거예요. 계엄 한 달 전에 막 그 방첩사에서 뭔가를 하던 그 장면이 굉장히 새날이 겪은 것 되게 유사한 거예요. 한 달 전부터 막 준비했던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그거를 MBC에 취재를 곧 해갈 예정인데 지금 생각하면 딱 얘가 방첩사 사람처럼 생겼어. 지금도 얼굴 보라면 볼 것 같고요. 저도 수상한 사람 왔다 갔다 많이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이미 뭐 계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내란이라는 게 길게는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취임하고부터 나중에 총선 지기 전 총선 후에 계속 굳혀가는 과정에 그렇죠. 명태균에 의해서 앞당긴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어쨌건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건 윤석열의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윤석열이가 예를 들어서 야 정치인들 다치게 하지 마. 그냥 체포만 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없다니까요. 싹 다 밀어버려 뭐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이는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보면 이제 저는 윤석열 저는 사형시켰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최소 500명 이상은 죽었을 거잖아요. 그 죽이려고도 했고 심지어 전쟁 일으켜서 우리 나라를 불바다 만들려고 했고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20대 뭐 보수화됐다라고 하는 남성들, 청년들이 이해가 안 돼요. 북한에 사주하고 오히려 뭐 무인기를 보내고 해서 국지전을 유발해가지고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게 이미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군에 갔다 온 20대 남성 청년들이 내란을 옹호하고 이 계엄을 옹호하면서 그렇죠.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지 도저히 이해 불가고요. 만약 진짜 국지전이라든가 이게 됐으면 당장에 사병으로 끌려가죠. 20대 청년 네. 남성들이 죽는 거고 맞습니다. 또 우리 다 가족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다 위협되는 건데 어떻게 저는 옹호할 수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렇죠. 지금 그런 거예요. 노상원이 윤석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 네. 이 노상원의 망상 이렇게 치부를 하면서 애써 잊으려고 하지만 영구 집권 음모는 그렇게 시작된 거고요. 네.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둘도 찾아보기 힘든 독재자, 살인마, 연쇄살인마 요 느낌까지 가는 자니까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와서 자기 지켜주려고 했던 홍장훈이라든지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네. 정말 사이코패스 맞고요. 네. 저는 나중에 진짜 이게 내란이 성공을 안 해서 망정이 했다면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가장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진짜 이게 정말 우리 선조들과 우리 현 시대에 있는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드는 우리 경제 성장과 국가가 그냥 한순간에 아작날 뻔한 진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네. 계엄 국무회의록을 참석도 안 한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했다 이건데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여기 이제 불법이라고 하니까 급하게 이제 급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야 되잖아. 그럼요. 강의구가요, 저 소위 말하면 윤석열의 문고리예요. 네, 제1 부속실장이면서 김건희 제2 부속실이 없어서 이 부속실장까지 겸한 자예요. 얘가 대충 회의록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방학 일기 쓸 때 날짜 막 쓰는 것처럼 내용을 조작했는데 지금 보이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걸 작성하려면 행안부 의정 담당관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거를 문고리가 합니까? 저는 제가 뭐 국무회의도 많이 참석해보고 대통령 관련 회의를 가봤지만요. 부속실장이 회의록 작성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사람도 그러면 구속 기소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게 지금 계엄 선포가 곧 내란의 시작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거짓의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직접 관여했다라는 거잖아요. 본인의 권한까지 넘어서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 계엄에 완전히 직접 가담한 사람으로 봐야 되니까 이거 구속 기소해야 되는 거고요. 또 동시에 공문서잖아요. 공문서도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회의록을 허위로 가라로 적은 거거든요.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맞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위법한 사항입니다. 네, 강의구가 윤석열 총장 때 비서했던 친구고요. 또 이거 그 민생경제연구소 임세훈 소장님께서 고발하십시오. 나서야 될 것 같아요. 할 사람이 너무 많어. 고발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혜병 사건 때 VIP가 경로했다라고 제일 먼저 전달했던 자가 강의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었군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있잖아요. 그 죄진 놈이 화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내란 음모는 상상을 초월해요. 다 죽이는 거야 그냥. 그리고 영구집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 사람 다 죽인다. 근데 얘네들 지금 집회 나와가지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우 진짜 추합니다. 성정이 딱 윤석열 닮았어요. 뭐 문영배를 밟아 이미선을 밟아. 저것들이 정상입니까? 그냥 미치광이들이지. 미치광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집회 나가면 저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 이제 우리 민주 진영은 광화문에서 경복궁 이쪽에서 한쪽 쪽 그쪽에서 하고 저들이 이제 광화문 쪽이랑 여의도 분산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나오면 저쪽에 있는 저쪽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끔 광화문 우리 쪽으로 온 경우가 있어요. 우연히 지하철역 잘못 내려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막 성조기랑 들고 있는데 우리 민주 세력들은 그 사람 지나가도 그냥 길 비켜줍니다.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가죠. 저 때려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정광훈이 뭐라 그래요? 네.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뭔데? 그다음에 목사라는 이자는 또 뭐냐? 아예 쌍욕을 합니다. 저 XX가 쌍욕이에요. 맞아요. 아이고. 여자한테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야, 진짜 너무 취해가지고. 목사는 길거리 가다 죽었냐? 너무하잖아. 목사라고 붙여서도 안 됩니다. 이 말하자면 저런 맥락이에요. 여자를 년이라고 하지 놈이라고 하냐 이런 네. 목사가 할 그것보다 더 심한 말이니까 문제인 겁니다. 네. 네. 그 정도면은 뭐 애교인 거죠. 아유, 근데 있잖아요. 아유, 제가 이번 내란 사태는 딱 그거예요. 네. 이재명 감옥에 집어넣으려다가 지가 먼저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 요거 있잖아요. 녹음 파일 재생해서 조사하는 거를 녹취록 조사로 대체가 가능한 거 재판 갱신 강소화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에다가 여러 가지 사건을 넣어서 트럭 몇 대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재판 갱신 강소화해서 녹취록 조사로 대체가 가능한 게 법이 바뀌었어. 네. 이거 형사소송 규칙인데 이거를 바꾼 거예요. 계속 압박해가지고. 예전에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바뀌니까 갱신 절차에 거의 한 달에서 2달 가까이가 걸렸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재판 지연된다라고 하면서 이걸로 바꾼 거거든요. 네. 형사소송 규칙을.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다음 거 한번 봐봐요. 네. 부당 지연 시 증거 신청 기각, 그다음에 녹음 녹화 매체 중요 부분만 재생 가능 이건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윤석열 재판에 이걸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 이재명 때리려다가 지가 당하는 케이스. 근데 실제로 오늘 새벽에 속보 나온 거 보면은 실제로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처단하기 위해서 정권 초부터 노력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내가 이재명 대표 어떻게 사법 체제 내에서는 어떻게든 안 되니까 비상 대권을 써서 잡아 넣어야지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이제 언론 방송 SBS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보복이나 어떤 정치 보복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일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보복을 하냐 이건데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청산이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정치 수사나 이런 수사에 대한 청산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그냥 이루어진 수사가 아니라 사건을 만들어내고 왜곡하고 조작까지 한 그런 수사들이에요. 대장동으로 원래 일기 재당동 수사팀은 50억 클럽 등을 따라서 증거와 여러 가지 진술을 따라서 수사를 해 나갔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관 취임하자마자 수사팀 바뀌면서 갑자기 대장동 수사가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원에서 했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갑자기 무슨 대북 코인 송금으로 갔다가 바뀌었다가 뭘로 바뀌고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애초에 그걸 기획한 거죠. 자, 어쨌건 지금 역사는 작용과 반작용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소위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쪽이 저런 식으로 극악한 사건을 꾸미고 저 구구 세력들이 저런 식으로 극악하게 나오면 정권이 바뀌면요. 이재명 대표 정치 보복은 없다고 해도 법대로라도 처벌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디지털화된 시대에는 더군다나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이가 노상원을 통해서 자신의 반대하는 정치인과 이쪽 소위 지들 말대로 좌파 진보 진영을 말살을 하면서 영구집권하려고 했던 음모에 여러 가지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쁜 새끼예요. 그 정도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